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에 전체 재임 일수 최장 총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연속 재임 일수 최장수 총리 기록도 갈아치웠죠. 기존 기록은 아베의 외삼촌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2798일이었는데요.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부터 2007년 9월 26일까지 366일간 재임하다 사임했고 2012년 12월 26일 취임 후 연임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베 내각은 크나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 정치사를 새로 쓰긴 했지만 현재 아베 총리는 지지율이 최저 수준인데다 경제도 곤두박질치고 있고 건강 이상설까지 휩싸이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결국 빛이 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는 2차 집권기 이후 코로나19에 대해 국민의 안전이 아닌 경제를 지키기 위한 고투 캠페인을 강행하는 등 비상식적인 정책을 펼쳤고 재임 기간 중 부정과 비리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신의 치적으로 삼았던 경제마저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모습에 국민들도 지치다 못해 이제는 극심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다들 지치고 침울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장시간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일주일 만에 또다시 도쿄 게이오 대학 병원을 방문했죠. 아베 총리는 지난주 진행한 검사 결과를 자세히 듣고 추가적인 검사를 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건강 이상설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에서는 총리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소 부총리를 임시로 둘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국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베의 퇴임 이후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아소다로 부총리가 총리 대행까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꼼수 작전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얼마나 망해가고 있기에 일본 국민들이 자국의 총리를 향해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꼼수를 저지른다며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베의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한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정치적 자랑인 경제에만 목을 매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 자국의 코로나 사태를 숨기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방역 대응 자체가 늦어져 버렸죠. 외신에서도 이런 아베의 대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아날로그 후진성까지 더해져 사실 일본은 코로나 사태를 컨트롤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 전 세계에 까발려졌죠. 특히나 6월 중순 도쿄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전자 배열을 지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해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조차 고투 캠페인을 중단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아베한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 전역에 급격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매일 그 수를 갱신하고 있고요. 심지어 현재 늘어나는 확진자의 다수가 새로운 타입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베가 2020년 목표로 세웠던 외국인 관광객 6천만 명은 이미 물 건너갔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투자와 고용까지 얼어붙어 일본 은행에서도 자국의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일본 전역에서 땅값이 폭락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까지도 무너지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불안정했는데 아베노믹스와 고투 캠페인 등 아베의 계속되는 헛발질로 일본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가 시행되기 전으로 후퇴했고 이제는 일본의 미래 경제 비전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는 중국과 칠레보다도 밀려 일본의 굴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적절한 완화책과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체결해 코로나 시국에서도 건실한 대외 재정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보여주며 신용등급을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일본보다 잘 나가다 보니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을 질투해 반한 감정을 넘어 혐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소재 사가미댐 근처에 설치된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안내판이 훼손되었는데요.
사가미 댐은 일본이 전범국인 시절 1940년 착공을 시작해 1947년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도중 태평양 전쟁에서 전황이 일본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 당국은 중국인 포로와 조선인 등을 동원했고 댐 완공 때까지 적어도 8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당 안내판에는 당시 식민지였던 한반도로부터 나라의 방책에 의해 데려옴을 당한 분들이라고 적힌 부분에 누군가 고의로 긁어 훼손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선학교 학생들은 안내판이 훼손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징용노역을 한 조선인 희생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도라며 안내판을 복원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었죠. 또 일본 공영방송 NHK가 제1한국인 차별을 선동할 수 있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NHK는 마지못해 사과하면서도 문제가 된 글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다시 한번 사람들을 우롱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NHK가 만약 75년 전에 SNS가 있었다면 1945 히로시마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시작한 가상 트윗을 중계한 것에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 말기와 패전 후 상황을 당시 실존 인물 3명의 일기를 토대로 가상의 트윗을 만들어 올렸는데 그중 일부 글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갖고 있던 우월적이고 왜곡된 사고와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1945년 6월 16일 중학교 1학년 소년이 쓴 것으로 꾸민 가상 트윗에서는 조선인 놈들은 이 전쟁 금방 끝나요. 일본은 질 거예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 무의식 중에 발끈에 맞받아치려고 했지만 중과부적. 게다가 상대가 조선인이라면 할 말이 없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는 등 차별과 혐오를 그대로 드러낸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트윗에 많은 사람들이 항의했는데요. 당시에 그런 일기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지금 가상의 트윗으로 발신하는 것은 차별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비판이 빗발쳤죠. 이렇게 일본은 공영방송국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과거서부터 일본의 비양심적인 역사 왜곡과 우경화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일본은 전범국 시절로 회귀하는 우경화에 빠져 자멸의 길로 빠져버렸죠. 이런 모습에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얼른 일본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강력하게 자국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과거 잘못된 역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얼른 우경화에서 벗어나 한국처럼 미래를 향한 혁신과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일본이 우경화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은 끝없는 혁신과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마트폰, D램, 낸드 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OLED 패널, 대형 액정 패널, 조선 등 전 세계 넘버원 품목을 7개까지 늘리며 일본을 따라잡았는데요. 특히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나가고 있죠. 자신들의 기술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일본은 사실 더 이상 혁신과 발전이 없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원래 있었던 제품들을 좀 더 좋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작게 개선하는 데에만 집중했을 뿐 혁신과는 거리가 애초부터 멀었죠. 전문가들, 특히 일본의 전문가들마저도 이렇게 혁신 능력이 부족한 일본의 경제는 더 이상 성장도 희망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나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7가지 품목들은 과거 일본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조선업은 한국에 비해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 일본의 기업들마저 포기하면서 일본 조선업 그 자체가 없어질 위기까지 내몰렸고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일본 특유의 느린 속도와 변화를 거부하는 폐쇄성으로 인해 여전히 LCD에만 목을 맨 결과 앞선 기술력인 OLED 패널 양산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죠. 심지어 어떻게든 한국을 따라잡아 보겠다고 디스플레이 경쟁자인 중국과 손을 잡았지만 그마저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에서도 일본은 후진국 수준으로 뒤떨어졌는데요. 한때 메모리 반도체의 80%를 장악했던 일본 업체들은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력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OLED와 조선업처럼 완전히 몰락해 더 이상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죠. 일본의 망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일본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는 국내외 판매가 급감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로의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자동차 수요 자체가 감소하자 일본 내 자동차 생산 감축에 들어갔지만 한국의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래 자동차에서도 성장하면서 몰락하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빈자리를 차지해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는 미주 지역과 유럽, 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동남아에서만큼은 한국이 일본의 자동차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런 일본을 비웃듯 당당히 일본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미래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서도 한때 일본이 잠시 앞서 나갔지만 지금은 K배터리의 저력을 보여주며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굳건히 했죠. 그 모습에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만연자실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미래 핵심이라 불리는 4차 산업 기술에서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데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래 첨단 산업에서도 앞서가자 GM과 보잉에서도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R&D 거점을 세우며 한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앞선 IT 인프라와 기술 발전 수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민들까지 있다는 매력으로 한국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보잉도 한국이 가진 인력풀에 끌렸다고 언급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앞선 하드웨어 기술력과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연구 역량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큰 이유 때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두 축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4차 산업 기술이 비교 우위에 있고 이런 비교 우위를 활용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누구보다 발빠르게 준비하며 더욱 성장하고 그린 뉴딜과 수소 경제와 결합한 첨단 산업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해외에서 많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K방역과 더불어 정부와 국민, 기업들 모두 힘을 합쳐 글로벌 공급망으로서 첨단 산업 세계 공장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소프트 파워까지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일본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소프트 파워에서도 더 이상 일본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일본과 한국은 수많은 분야에서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이미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일본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평가받고 있었죠. 이제 한국은 미래 시장을 선도하면서 많은 나라들의 모델이 되어 전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스스로 망해가는 일본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는 다르게 더욱 혁신과 발전을 이뤄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그린 뉴딜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